늙은 내 아버지. 해밍웨이. 이제와 돌아보면 아버지는 뚱뚱한 편이었다. 둥글둥글한 몸매의 전형적인 땅달보였다. 하지만 말년에 그렇게 되었지 그전엔 그렇지 않았고 장애물 경주에만 출전했기에 그 정도 늘어난 몸무게는 감당할 수 있어 늘 꼭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속옷 두 벌 위에 고무로 된 셔츠를 덧입고 다시 스웨터를 걸친 뒤 나를 데리고 따갑게 내리쬐는 오전의 햇볕 속을 뜀박질하던 아버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아버지는 새벽 4시에 토리노에서 돌아와 마차에서 말을 분리해 마구간으로 몰아넣자마자 라초의 말들 중 한 마리를 골라 훈련시켰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이슬에 젖은 대기 위로 태양이 떠오를 무렵 내가 승마용 부츠를 벗기고 운동화를 신겨드리면 아버지는 옷을 몇 겹 껴입고 뜀박질을 시작했다. 시작에 볼까 아들 기수용 탈의실 앞에서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뛰어보자꾸나. 앞장선 아버지와 나는 경마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돈 다음 경마장 문을 나서 길 양편으로 가로수들이 가득한 산시로를 향해 뻗은 도로를 달리곤 했다. 도로에 들어서면 나는 아버지를 잽싸게 따돌린 후 뒤를 힐끔거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편안하게 달리는 듯 보이다가 조금 뒤 다시 돌아보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땀에 흠뻑 젖은 아버지는 내 등 뒤에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오다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땀을 많이 흘리지? 아버지가 웃을 때 누구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을 향해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얘야 줘 하고 크게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면 아버지는 나무 아래 서서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풀어 목에 감고 있었다. 내가 되돌아와 곁에 앉으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줄을 꺼내 땡볕에서 줄넘기를 했다. 아버지의 얼굴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줄이 착착 돌아갈 때마다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해가 점점 달아올라도 아버지는 도로를 오르내리며 줄넘기를 했다. 나이든 아버지의 줄넘기를 구경하는 그 큰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줄을 아주 빨리 돌리기도 하고 느릿느릿 돌리기도 했다. 이따금 덩치 큰 하얀 소가 끄는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줄넘기를 시작하면 수레를 멈춘 채 꼼짝 않고 지켜보았다. 무슨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하는 표정으로. 그러다가 소를 짝대기로 지르며 호통을 치며 다시 수레를 몰고 갔다. 아버지가 따가운 햇볕 아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새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솟구쳤다. 아버지는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운동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얼굴로 줄넘기를 끝내면 줄을 나무에다 휙 내던지고는 수건과 스웨터를 목에 두른 채 내 곁으로 와서 나무에 기대 앉았다. 살을 빼야 하니 죽을 마시구나 줘.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가 어렸을 땐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 몸이 식기 전에 아버지는 다시 일어났고 우리는 마구간으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으로 몸무게를 유지했고 하루 종일 몸무게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대부분의 기수들은 말을 탈 때마다 1kg 정도 체중이 줄었지만 아버지는 체질이 특이해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체중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한때 산시로에서 부촌이라는 말을 타던 레골리란 이름의 조망만한 이탈리아 놈을 기억하고 있다. 그놈은 승마를 마치면 체중을 재고 나서 자기네 승마 부츠를 채찍으로 때리며 시원한 것을 마시러 주점으로 가곤 했다. 한 번은 몸에 작아 보이는 실크 승마복을 입은 아버지도 체중을 재는 후 겨드랑이 안장을 낀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 주점 쪽으로 왔다. 그러고는 주점 문에 서서 시원한 걸 마시고 있는 젊은 레골리를 어린아이 보듯 바라보았다. 혹시 레골리와 충돌이 있었거나 다른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 내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빠?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레골라 애가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에이 젠장맞을 하더니 탈의실로 가버렸다. 아버지가 계속 밀라노에 머물면서 밀라노와 토리노에서만 경주에 출전했다면 모든 게 잘 풀렸을지도 모른다. 그 두 곳의 코스는 수월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녀석들이 지옥이라고 여기는 그 두 곳의 장애물 코스에서 경주를 끝내면 우승말을 메어놓는 마사 앞에서 말에서 내려오며 말하곤 했다. 간단했었죠. 한 번은 왜 그 코스가 쉽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코스에서 말이 내는 속도에 맡겨야 해서 그래. 장애물 경주가 위험한 건 기수들이 내는 속도 때문인데 여기선 기수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 말들이 심하게 뛰어오를 일도 없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건 늘 기수가 속도를 낼 때지 말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가 아니란다. 산시로 경마장은 내가 본 경마장 중 가장 멋진 코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 소속되어 있던 시절 아버지는 늘 비참해서 죽을 마시라고 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야간 열차로 미라피오레와 산시를 오가며 일주일 내내 말을 타야 했기 때문이었다. 말에 넋이 나가 있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말들이 등장해 결성 편매를 향해 트랙을 달리는 장면 안에는 형언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기수들은 처음엔 말등에 바짝 붙어 말을 여유있게 몰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 춤을 추듯 움직이며 말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들이 출발 지점 가로대 뒤에 서면 어느 때보다 흥분이 되었다. 트랙 안쪽에 늘따란 잔디밭이 있고 멀리 산이 보이며 큰 채찍을 가진 뚱뚱한 이탈리아인이 출발 신호를 울리는 산시로 경마장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말에 탄 기수들은 꼼지락거렸다. 그러다가 가로대가 올라가며 출발 신호가 울리면 말들은 한꺼번에 튀어나왔고 이내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무리지어 달리는 말들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관람석에서 쌍안경으로 들여다보면 달리는 말들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천년 동안 계속 메아리 칠 듯한 벨 소리와 함께 모퉁이를 돌아 질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내게 그보다 더 멋진 광경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탈의실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내게 말했다. 저기 있는 것들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단다. 저런 늙은 말들은 파리였다면 오래전에 도살장으로 끌려갔어. 그날은 아버지가 란토누라라는 말에 올라 마지막 수백 미터를 마치 병에서 코르크 막에 빠지듯이 시원스레 달려 프레미오 콤메르초에서 우승한 날이었다. 우승한 직후 우리는 모든 것을 접고 이탈리아를 떠났다. 그 며칠 전 아버지와 홀브록이란 남자, 그리고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에 땀을 닦아내는 밀짚 모자를 쓴 어느 뚱보 이탈리아인이 갈레리아의 한 테이블에 앉아 논쟁을 벌였다. 이 갈레리아는 1865년부터 1875년에 걸쳐 지어진 밀라노의 대형 상가 건물입니다. 모두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추궁하는 듯 했다. 결국 아버지는 입을 꾹 닫고 홀브록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계속 아버지를 몰아붙였고 뚱보는 항상 홀브룩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가서 스포츠맨 좀 사다 줄래죠? 아버지가 홀브룩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내게 동전 2개를 건넸다. 갈레리아를 나온 나는 스칼라 극장 앞에 걸어가서 신문을 사서 돌아와 방해가 되지 않게 그들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자 깊이 등을 묻은 채 스푼으로 커피잔을 휘젓고 있었고 홀브룩과 연신 땀을 닦는 뚱보는 고개를 저으며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마치 그 두 사람이 없는 듯 태연하게 아이스크림 먹을래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홀브룩이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다. 개자식. 그러고는 뚱보와 함께 테이블을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앉은 채로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창백해진 얼굴에 불쾌한 빛이 역력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개자식이란 말을 던지고 가버린 것이 내 기분까지 엉망으로 만들었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다. 아버지는 스포츠맨을 펼쳐 한동안 핸디캡이 붙은 경마기사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도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될 거다, 조. 사흘 뒤 우리는 트렁크 하나와 손가방 하나에 짐을 꾸리고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모두 터너시의 마구간 앞에서 경매로 팔아치웠다. 그러고는 토리노발 파리행 기차를 타기 위해 밀라노와 영원히 작별했다. 우리는 이른 아침 파리의 기다랗고 지저분한 역으로 들었었다. 아버지가 리옹역이라고 일러주었다. 밀라노에 비하면 파리는 무서울 정도로 큰 도시였다. 밀라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많은 전차들이 어딘가로 향했지만 그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리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걸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파리가 일부이긴 하지만 좋아졌다. 무엇보다 그곳 경마 코스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졌다. 또한 경마가 파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듯 했다. 파리에는 어디서 경마가 열리든 매일 그곳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파리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했다. 근교에 있는 메종이라 불리는 기수들의 거주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아버지를 따라 파리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파리로 나오면 늘 메종의 기수들과 함께 오페라 거리 한쪽에 있는 카페 드라페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곳이 그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파리처럼 큰 도시에 밀라노의 갈레리아 같은 대형 쇼핑몰이 보이지 않는지 이상했다.
우리는 샹티의 경마장 소속 기수들을 제외한 모든 기수들이 거주하고 있는 메이예르 부인이 운영하는 메종 라피트라는 곳에서 살았다. 그곳은 내 인생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었다. 그곳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호수와 멋진 숲은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기엔 그만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가 만들어준 새총으로 많은 것들을 잡았는데 그중 까치가 최고였다. 하루는 딕 애킨슨이 그 새총으로 토끼를 잡았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그 토끼를 내려놓고 빙 둘러앉았다. 딕은 담배 몇 개피를 피웠다. 그런데 갑자기 토끼가 튀어오르더니 숲속으로 달아났다. 우리는 쫓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살던 시절은 끝내주었다. 메이예르 부인이 아침에 점심 도시락을 싸주면 나는 종일 나가 놀았다. 나는 프랑스도 빨리 익혔다. 그 말은 배우기가 아주 쉬웠다. 우리가 메종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밀라노에 자격증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올 때까지 꽤나 걱정하면서 메종에 있는 카페 드 파리에서 기수들과 노닥거리곤 했다. 메종에는 아버지가 전쟁 전 파리에서 기수 생활을 할 때부터 알던 친구들도 많았고 기수들은 오전 9시쯤이면 경마장 일이 다 끝나 그때부터는 놀았기 때문이었다. 기수들은 아침 5시 반에 마구간에서 첫째 조 말들을 끌어내 그놈들을 훈련시키고 8시엔 둘째 조 말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고 잠자리에도 일찍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기수들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특히 젊은 기수들은 조련사들의 감시를 받았다. 또 나이 든 기수들은 스스로를 감시해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일이 없을 때면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카페 드 파리에서 베르무트 한 병과 셀츠를 놓고 베르무트는 화이트 와인이 섞인 혼성주고 셀츠는 탄산 음료의 일종입니다. 베르무트 한 병과 셀츠를 놓고 2~3시간씩 대화를 나누거나 내기 당구를 치곤 했다. 그곳은 클럽이나 밀라노의 갈레리아 같았다. 물론 갈레리아에는 기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격증은 무사히 도착했다. 그들은 가타부터 한마디 없이 자격증을 보내주었고 아버지는 그 자격증으로 북부 소음강 연안의 아미엥 등에서 2번 말을 탔다. 따로 계약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모두가 아버지를 좋아해서 오전에 카페로 가보면 아버지는 늘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말을 타 돈을 벌었던 사람처럼 이 설명입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가 조지 번스라는 사람을 놀릴 때 하던 말이었다. 되네요. 그 사람처럼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에게 말을 탈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듯 했다. 우리는 매일 메종에서 출발하는 차를 타고 경마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그것이 최고의 재미였다. 여름에 도빌에서 말들이 돌아오자 나는 무척이나 기뻤고 그때부터는 숲에서 노는 것도 싫었다. 앙기eng이나 트랑블레 혹은 생클루로 가서 조련사와 기수들 자리에서 경마를 구경하는 게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기수나 조련사들에게서 경마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경마가 더욱 흥미로워졌다. 한 번은 생클루에서 상금 20만 프랑이 걸린 7마리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열렸다. 최고로 인기 있는 말은 차르였다. 나는 그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을 보려고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방목장으로 가는데 그 말들은 모두 내가 본 놈들 중 최고였다. 덩치 큰 황색의 차르가 머리를 숙인 채 내 곁을 지나갔을 땐 놈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토록 멋지고 날렵한 말은 처음이었다. 녀석은 발을 사뿐히 들어올렸다가 조심스럽게 내디뎠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듯한 모습이었다. 경매에서 팔려고 약물을 주사한 갑자기 날뛰거나 두 발을 뻗치며 사나운 눈빛을 쏟는 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어 나는 놈의 다리와 황색 몸통만 겨우 다시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사람들을 비집고 숲 뒤편에 있는 기수들의 탈의실로 갔다. 그 앞에도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다. 입구에 서 있는 중절모를 쓴 남자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탈의실 안의 기수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셔츠를 입고 승마용 부츠를 신고 있었다. 실내는 열기와 땀과 통증 완화용 연고 냄새로 가득했고 바깥은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바지를 입고 있는 조지 가드너 곁으로 가서 물었다. 뭐 알려줄 거 없어 조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다지 큰 기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면 조지는 아무 말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우승하지 못해요.
조지가 몸을 수그려 바지의 단추를 채우며 무척이나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누가? 아버지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지에게 바짝 붙어서 물었다. 그 큐빈, 조지가 대답했다. 녀석이 우승하면 나한테 2장 넘겨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자 조지가 놀리듯 말했다. 아무 말이나 걸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탈의실을 나와 사람들을 지나 100프랑짜리 막군을 발매하는 곳으로 갔다. 조지가 찰의 기수였기에 그가 한 말에는 무슨 음모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배팅할 액수와 우승 확률 등이 적혀 있는 노란색 표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찰의 우승 확률은 10대 5, 세피스도트는 3대 1, 그리고 5번째 칸의 커큐빈은 8대 1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커큐빈이 우승하는데 5,000프랑, 3등 안에 든다는데 1,000프랑을 걸고는 경주를 보기 위해 특별 관람석 뒤로 돌아 계단을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었다.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은 높다란 회색 모자에 긴 코트를 걸친 남자였다. 그 뒤로 기수를 태워 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말의 양쪽에는 말 굴레를 잡고 있는 마부들이 서 있었다. 덩치 큰 황색 차르가 선두에 서 있었다. 다리 길이뿐 아니라 전체적인 위용과 걷는 모습까지 아까 보았을 때보다 훨씬 커 보였다. 정말이지 그런 말은 본 적이 없었다. 그 말 위에 앉은 조지 가드너는 서커스 단장처럼 높은 회색 모자를 쓴 나이 많은 남자 뒤에서 천천히 말을 몰았다. 차르 뒤편에는 토미 아치볼드가 탄 잘생긴 흑마가 햇살을 받아 누른빛을 띠며 여유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뒤로 5필의 말들이 줄지어 서서 천천히 특별관람식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흑마가 커큐빈이라고 말하며 녀석을 유심히 관찰했다. 녀석도 좋은 말 같았지만 차르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차르가 지나갈 때 관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녀석은 귀족의 골상을 가진 말이었다. 말들이 일제히 잔디밭을 지나 출발점으로 향할 때 서커스 단장 같은 모습의 남자가 마부들에게 관중들이 말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고삐를 놓으라고 했다. 경주마들이 출발점에 서자마자 공이 울렸다. 말들이 장난감 말처럼 꿈틀하더니 한 무더기로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다. 쌍안경으로 보니 차르가 젓갈색 말 한 마리와 보조를 맞추며 앞의 말들을 쫓고 있었다. 경주마들이 말 발굽을 들어올리며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날 때 차르는 뒤쪽에 처져 있었고 커큐빈은 여유있게 앞서 달리고 있었다. 무섭게 달리는 말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커브를 돌아 다시 한 무더기가 되어 직선 코스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신을 찾거나 제주를 퍼부었다. 마침내 경주마들이 마지막 바퀴를 돌아 직선 코스로 접어들었고 커큐빈이 맨 앞에서 달려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르를 외쳐댔고 경주마들의 말바꿈 소리는 곱게 뻗은 길 위를 요란하게 울렸다. 차르는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속도를 내며 커큐빈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기수의 채찍을 받은 커큐빈 역시 어떤 흑마보다 무서운 속도를 냈다. 2마리의 말들은 번갈아 선두를 내주었지만 힘껏 뛰어오르며 머리를 내민 차르가 배나 빨리 질주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말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했다. 심판대 위로 먼저 튀어오른 숫자는 2였다. 커큐빈의 우승을 의미했다. 나는 온몸이 후들거리며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우리는 커큐빈에 대한 지불 금액이 붙은 게시판 앞으로 가리고 사람들과 함께 아래층으로 떠밀려 내려갔다. 나는 경주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가 커큐빈에게 얼마를 걸었는지 잊고 있었고 내가 이기기를 바란 건 차르였다. 하지만 경주가 끝나니 아버지가 배팅한 말이 우승한 게 기뻤다. 굉장하지 않았어요, 아빠? 승마용 모자를 쓴 아버지는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조지 가드는 굉장한 기수야. 차르의 우승을 막은 솜씨를 봐. 물론 나는 그 경주를 매우 즐겁게 구경했지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 흥이 다 깨져버렸다. 심지어 게시판에 커큐빈의 우승 배당률이 6.75배나 된다는 글이 나부터도 기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차르 하고 입을 모았다. 내가 기수가 되어 조지 가드는 개자식 대신 그 말을 타고 싶었다. 내가 늘 좋아했고 더구나 우승마까지 알려준 그가 개자식처럼 생각되다니 기이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 경마로 그 금을 손에 쥐었고 그 후 우리는 자주 파리로 나갔다. 드랑블라에서 경마를 본 날에도 매종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 들러 카페 드라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즐거웠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다. 나와 아버지는 그곳을 무척 좋아했고 그때가 우리 최고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고무공을 누르면 고무로 된 우스꽝스러운 토끼가 튀어나오는 장난감을 팔러 온 상인들을 놀려주곤 했다. 아버지는 프랑스를 영어만큼 잘 구사했고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가 봐도 경마 기수처럼 보였고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 중에는 결혼 증명서나 누르면 수탉이 튀어오르는 고무 달걀을 파는 여자들도 있었다. 파리의 풍경이 담긴 그림 엽서를 파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그걸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상인들이 그 엽서들 속에 숨겨놓은 외설적인 그림 엽서를 슬쩍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곤 했다. 그러고 보니 그 카페에서 스쳤던 흥미로운 사람들이 떠오른다. 어떤 여자들은 저녁때가 가까워지면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을 찾곤 했는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면 아버지는 프랑스로 농담을 던졌다. 그들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가버렸다. 한 번은 미국 여자 하나가 옆 테이블에 어린 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 예쁜 딸을 나는 계속 쳐다보았다. 내가 미소를 보내자 소녀도 나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찾기 위해 매일 돌아다녔고 만나게 되면 말을 걸리라 마음먹었다. 소녀와 친해지면 같이 오테유나 트랑블레로 놀러 가는 걸 소녀의 엄마가 허락해 줄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그 모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설사 만났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내가 소녀의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실례합니다만 오늘 안기행에서 열리는 경마에서 어떤 말이 우승할지 알려드릴까요? 란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는 나를 우승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표 장수점으로 여겼을 것이다. 카페 드라페의 웨이터는 우리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 아버지가 5프랑짜리 위스키를 마시고 팁도 많이 얹어주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당시 어느 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말도 전혀 타지 않으면서 위스키를 마시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변명을 하며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몸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종의 옛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나와 함께 카페 드라페가 있는 그 대로에 앉아 있는 것만 좋아했다. 매일 경마에 돈을 쏟아부었고 지면 침통한 얼굴로 또 거기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아버지는 파리 스포츠를 보다가 나를 힐끔 건너다 보며 너 그 소녀는 어딨니 조?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내가 옆 테이블에 앉았던 모녀에 대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아버지와 그런 농담을 주고받는 게 좋았다. 기분 전환엔 그만이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줘. 아버지가 말했다.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내가 대답을 하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집트에서 지칠 때까지 말을 탔던 얘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생모리초의 얼음판 위에서 말을 탔던 얘기, 전쟁 중에 프랑스 남부에서 상금도 내기도 없고 관중도 없이 오직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주를 펼쳤던 얘기, 경주에서 미친 듯이 달렸던 얘기. 아버지는 그런 얘기들을 몇 시간이고 들려주었다. 특히 술이 두어 잔 들어가면 어린 시절 켄터키에서 했던 너구리 사냥 등 엉망이 되기 전에 미국 얘기도 들려줬다. 그러고는 말했다. 우리가 경마로 돈을 벌면 넌 미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다녀? 미국이 엉망이라면서 왜 거기서 학교를 다녀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건 달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웨이터를 불러 술값을 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상나자르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매종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오테유에서 장애물 경주가 끝난 뒤 거기에 출전했던 말들을 파는 행사가 열렸다. 아버지는 우여곡절 끝에 3만 프랑을 주고 우승말을 차지했다. 일주일쯤 뒤 그 말의 면허증과 기수의 제복과 모자도 넘겨받았다. 나는 아버지가 마주가 된 게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아버지는 찰스 드레이크와 교습의 마구간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파리에는 발을 끊었다. 아버지는 다시 달리기와 땀빼기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는 똘똘 뭉쳤다. 우리는 장애물을 날렵하게 뛰어넘는 그 아일랜드산 말에게 길퍼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녀석을 훈련시켜 자신이 직접 타면 수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게 길퍼드는 차를 못지않게 훌륭한 자랑스러운 말이었다. 젓갈색의 그 말은 장애물을 넣는 솜씨도 탁월했고 평지에서도 엄청난 속도를 냈으며 생긴 것도 출중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빠졌다. 녀석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태우고 출전한 2500m 장애물 경주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아버지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말에서 내려 행복한 표정으로 시상대에 선 뒤
체중을 재러 가는 걸 봤을 때 아버지가 마치 생애 첫 경주를 끝내고 온 사람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사실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았던 기수가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밀라노에서는 아무리 큰 경주에 출전해도 거기서 누가 우승해도 심드렁했기에 흥분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 경주 전날 밤이면 내심 흥분에 잠을 못 이루었고 나 역시 그랬다. 자신이 소유한 말을 탄다는 건 달라도 한참이나 달랐다. 길포드와 아버지가 두 번째로 출전한 경주는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테이에서 열린 브리디마라 4,500m 장애물 경주였다. 나는 아버지가 사준 새 쌍안경을 들고 관람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저 끝에 보이는 출발 지점 가로대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눈 가리개를 한 어떤 말이 요란하게 법석을 떨다가 가로대에 부딪힌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얀 십자가 표시가 있는 검정 재킷을 입은 아버지가 길포드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요란하게 공이 울리며 가로대가 덜컹하고 올라가자 말들이 일제히 달려나왔다. 나는 너무 흥분되어 겁이 날 지경이었지만 말들이 다시 나타날 나무들 쪽에 쌍안경을 고정시켰다. 드디어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낡은 검정 재킷을 입은 아버지가 탄 길포드는 세 번째였다. 경주마들은 하나같이 새처럼 장애물을 뛰어오르며 달려왔다. 다시 말들이 시야에서 멀어지며 언덕을 내려가더니 한 무더기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사람들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갔다. 무리를 지어 부드럽게 달리는 말들을 보고 있으니 그들이 등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두 겹으로 높이 솟은 장애물을 말들이 일제히 뛰어넘는 순간 한 놈이 넘어졌다. 그게 어떤 놈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잠시 뒤 놈은 다시 일어섰지만 이리저리 헤매었다. 나머지 말들은 무리를 이루며 왼쪽으로 돌아 곧게 뻗은 코스로 접어들었다. 돌로 된 벽을 뛰어넘은 경주마들은 이제 관람석 바로 앞에 있는 널따란 웅덩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이자 나는 환호로 응원했다. 아버지는 한마장쯤 앞서 있었는데 말 위에서 원숭이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말들이 웅덩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말들이 웅덩이 위에 설치된 높다란 울타리를 넘는 순간 충돌이 일어났다. 두 마리는 옆으로 피해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고 세 마리는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쓰러진 말들 중 한 마리가 일어났다. 그러자 그 말의 기수가 재빨리 올라타 고삐를 틀어지고는 어떻게든 등수 안에 들려고 채찍을 치며 달려나갔다. 다른 한 마리도 일어났지만 머리를 흔들더니 고삐를 늘어뜨린 채 딴 데로 가버렸다. 겨우 일어난 그 말의 기수는 장애물에 의지해 트랙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길포드가 아버지를 내동댕이 치며 일어나더니 앞발 하나를 든 채 세 발로 달리기 시작했다. 풀밭에 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의 머리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뚫고 관람석 아래로 뛰어내리자 경찰이 나를 붙잡았다.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들것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트랙 저편에서는 세 마리의 말이 한 줄로 늘어서서 나무들을 빠져나와 장애물을 넘고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의사가 청진기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는 사이 총소리가 울렸다. 길포드의 죽음을 뜻하는 소리였다. 그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경마장 병실로 옮기는 동안 나는 들것에 매달려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는 창백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굳이 길포드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 다친 말발굽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만 빼고는. 두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 등을 가볍게 치고는 아버지 쪽으로 가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간이 침대의 시트를 빼내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다. 다른 한 사람은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매종으로 옮길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울음을 그칠 수 없었던 나는 목이 맬 정도로 계속 흐느꼈다. 잠시 후 조지 가드너가 병실로 들어와 내 곁에 앉더니 팔로 나를 감싸며 말했다. 진정해 조. 일어나서 나가야지. 응급차가 기다리고 있어. 조지와 나는 병실 문을 나섰다. 나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조지가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사람들이 경마장 출입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동안 우리는 뒤쪽에 멀찍이 서 있었다. 우리들 곁에 두 남자가 멈춰 섰다. 그들 중 한 남자가 막군 뭉치를 세면서 말했다. 버틀러는 벌을 받을 거야. 그렇고 말고. 다른 한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런 사기꾼 자식은 조금도 동정할 필요 없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첫 번째 남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막군들을 반으로 찢기 시작했다. 조지 가드는 내 안색을 살피더니 내가 그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걸 눈치채고 말했다. 저런 거지 같은 놈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너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남자였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사내들이란 일단 시작하면 모든 걸 불살라 버린다는 것만 빼고는.